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크기 괜찮나요? 네. 이렇게 저녁 예배 또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현장을 제가 또 오랜만에 오니까 요즘은 저녁 예배가 많이 없어서 그럴 기회가 적더라고요. 너무 또 감회가 새롭고 너무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제 책은 부모 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에 발간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였어요. 진짜 부모 노릇. 그래서 부모 노릇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은 뭐 설교라든지 또는 성경 공부라든지 이게 아니고, 제가 또 직업이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우리 자료를 이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자료를 우리 보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마음에 좀 적용해 주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는 부모 노릇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부모 노릇, 이렇게 해서 부모 노릇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위에 부제를 단 게 있었거든요. 부제를 단 게 뭐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부모입니다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 부제를 달게 된 이유는, 저도 28년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 아이 둘을 키웠지만 참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나름 괜찮은 좋은 부모 되려고 살았던 시기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강의나 세미나에서 만난 부모님들 만나면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열심히 배우고 자녀 양육에 애쓰는 분들도 드물다 싶을 만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께 좀 위로가 되는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육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또 크리스찬 부모님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읽어보면 이런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거 내가 부족해서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대로 또는 그 강사님 강의대로 열심히 익혀서 배워서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그대로 안 나오지? 내가 뭐 부족한 건가? 내가 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된 거 아닌가? 자책까지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제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 책을 읽어보면 나도 돌이켜보니까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부모였는데 이런 것이 내 기대나 목표와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 좀 위안을 삼았으면 하는 그런 책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서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 부모로서 진짜 부모 노릇의 방향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위해서 한 장짜리 장면을 이렇게 항상 준비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는 작아서 안 보이더라도 얼굴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니까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좋은 점 하나는 모두가 잘생기셨어요. 반을 가리니까, 그죠? 근데 단점 하나는 반응이 없으세요. 가뜩이나 한국 분들이 강의 시간에 대답 잘 안 하시는데 마스크로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또 안 하게 되긴 합니다만, 누구 얼굴인지 다 아시겠죠? 저 누구 얼굴이에요, 저거? 이승기 얼굴이죠? 이승기가 아니라 저는 민승기입니다. 이런 아재 개그를 강남에서는 받아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북에서는 많이 받아주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승기를 볼 때마다 민승기 원장하고 했던 이 진짜 부모 노릇이라는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의 가정의 달 저녁 세미나가 있었지, 기억을 좀 더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가 저기 나와 있지만, 저는 평범하게 학교 졸업하고 코카콜라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벌써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주 5일째 근무를 하는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가면 월급 많지 않아도 참 좋겠다 해가지고 못 모르고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교육부서에서 교육 담당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가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초청하고 막 이렇게 섭외했던 강사분들이 하는 걸 나도 저거 하면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이제 20년째 또 이렇게 강의하고 책 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직장 생활과 강사 생활을 합쳐서 올해가 딱 이제 30년째 되는 해인데 30년 동안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과정 속에 저는 주로 기업을 다니면서 리더십과 소통 이런 직무 역량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쭉 하다가 보니까 내가 기업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 가정에 접목되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강의 영역 하나를 이제 추가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모 노릇이라는 책의 저자가 돼서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많은 부모 교육을 하는 분이라든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책을 쓰고 강의하는 분들은 대개 학교에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뭐 소아과나 이런 쪽 정신 관련된 쪽 전공하신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기업에서 리더십이나 소통과 관계를 중심으로 강의하던 민승기라는 사람이 어떻게 또 부모나 가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됐을까?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이름을 검색하면 요즘 워낙 좋으니까 저에 대한 자료나 제가 썼던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제목의 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이 있다면 한번 추가로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모 노릇이라는 저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왼쪽에 관계를 중심으로 쓴 책이 있어요. 2년 전에 쓴 책인데요. 저 잘 보시면 책의 제목이 오탄한 게 아닙니다. 저게 어이고요. 위에는 밑에는 아이예요. 그죠? 우리가 일에 대인 건 살아도 사람에 대인 건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썼는데 왜 저 말씀드리냐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저 책의 원고를 최종 탈고한다고 그러죠. 다 마무리하고 최종 마무리를 제가 세종 평화의 동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책입니다. 저 책이. 저 책 서문 밑에 평화의 동산에서 민승기 쓰다 이렇게 썼어요. 꽤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도 저 책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그곳에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에 저 내용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본교회에 오게 될 줄은 그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요즘 우리가 한 2, 3년 정도 전부터 뉴스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참 제가 좀 이렇게 세게 표현하면 지겹도록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예전에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이미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현장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력을 통해서 집에서도 예배를 지금 똑같이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기술이 발달한 정말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발전했고 변했고 기술력은 어마어마하게 진화했단 말이에요. 진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수준은 어땠을까 한번 보자고요. 사람의 수준. 자, 그래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한번 정답을 맞춰보십시오. 심각하면 안 됩니다. 넌센스 퀴즈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글로벌하게입니다. 글로벌하게. 한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죠. 글로벌하게 가장 똑똑한 새를 꼽으라면 어떤 새일까요? 어떤 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새일까요? 네. 답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젊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제가 좀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참고로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답은 참새. 그 다음에 어떤 답은 찍새. 뭐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답은요, 하버드입니다. 이럴 때 오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인데, 저게 왜 그러지 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저게 답인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근데요, 지금 우리가 가볍게 웃자고 한 이야기였지만,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식 하버드에 가면 나 부모 노릇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자, 하버드까지는 그만두고라도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 정도는 간다면 나 부모 노릇 잘한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못 가서 그렇지 가면 좋다는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두 드라마가 모티브가 그런 거였죠. 자기 자녀를 스카이 대학, 최고의 대학에 보내는 과정 속에 벌어진 에피소드를 가지고 넘치는 암투를 그린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소위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 학습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유명인들의 자녀 교육을 관찰하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데 저기에 나왔던 유명인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그 전문가들도 일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학대 수준입니다. 애가 셋인데 3명 아이 학원 보내는 게 30개예요. 근데 애가 초등학생 9살, 7살 요랬거든요. 근데 30개를 보내요. 근데 그 부모는 이거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러더라고요. 스카이 대학 보내려다가 스카이로 보내버립니다.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게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하다가요, 애들 스카이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 놓고 누구 탓을 할까요? 저는 이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최근 한국인들이 의식조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의 한 시절이라고 저는 떠올리는 사람이거든요. 저 때만 해도 뭐 과외 금지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과외도 안 해도 됐었고,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건 고3 때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1, 2 때는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랬던 낭만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제 50 중반 조금 넘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은 한때였다고 추억하면서 지금도 40년 동안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 이후의 친구들은 뭔가 이해관계가 껴가지고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 인식조사에는 고등학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했더니 뭐라고 떠오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전쟁터라는 게 떠오른대요. 80%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문화와 학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3점 몇 %밖에 안 돼요. 오히려 걔들은. 전 깜짝 놀랐어요. 일본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우리는 80%가 넘게 고등학교 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전쟁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까? 자,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전쟁터라는 생각으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나온 그들이 과연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을 할 것인가? 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카이 대학만 가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참아.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대학 가면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고등학교 때가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업교육 현장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 시절을 보내고 그 친구들이 기업에 취업해서 왔는지를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이 부모 노릇이라는 책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부모 노릇에 할애하지 않고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채웠거든요. 왜 그랬냐면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부모 노릇만 잘하면 부모 노릇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학부모 이전에 부모여야 되고요. 부모 이전에 부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12시간짜리 주말마다 3주간 걸쳐서 하는 부부 세미나를 10수년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부부 세미나 한다 그래서 모집을 하면 참 안 모여요. 정말 안 모여요. 부부가 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 안 모여요. 근데 자녀 교육 관련된 교육한다 그러면요, 막 데리고 와요. 막 옆 사람도. 근데 아셔야 될 건, 부부에 대한 재점검이 없이는요, 결코 좋은 부모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부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연구소의 자료거든요.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5배 정도는 많아야 아, 우리는 행복한 부부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불행한 부부야 라는 느낌을 갖는 부부는 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바뀔까요? 우리는 행복한 부부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긍정적인 감정이 5배는 많아야 된다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는 좀 불행한 부부야 라고 느끼는 부부들은 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바뀔까요? 하버드는 빨리 나왔는데 요거는 잘 빨리 안 나오시는데요. 아니, 그냥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대 몇일까요? 7대1. 7대1. 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7대1. 자, 또 다른 의견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교회를 갔더니 10대1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좀 과장됐겠지만 100대1 막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편차가 클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 연구소의 결과는요, 놀랍게도 1.25대 1입니다. 행복한 부부야 소리를 하고 살려면 긍정의 감정이 5배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좀 불행해라는 부부가 되는 경우는요, 부정적 감정이 조금만 많아져도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행한 부부 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저기에 착안한 게 뭐냐면, 저 통계를 보고 행복한 부부 되려면 처음부터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전 단계가 필요해요. 최소한 우리는 불행하지는 않아, 이 단계를 거쳐야 행복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불행하진 않아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놔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린 최소한 불행한 부부는 아니야 라고 하려면요, 일단 2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상대 배우자가 싫어하는 짓 안 하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싫어하는 짓 안 하는 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여보 이거 좀 이랬으면 좋겠어, 여보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일단 그거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안 들어주고 다른 걸로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행복한 부부 되려고 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싫어하는 짓 안 하는 거 먼저 한다면, 그 다음 2번째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 그거를 이제 2번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금방 행복한 부부로 확 전환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부부가 소통하고 부부가 신뢰하고 부부가 우리는 참 긍정적인 관계로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어라는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진짜 부모 노릇할 준비가 됐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게요, 이 부부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부모 노릇에만 올인을 하니까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원망 내지는 자책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강의 듣고 책 읽고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분들은 돌이켜 보십시오. 이걸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부부 사이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부부를 거쳐서 부모가 되고 부모 노릇이 제대로 되는 과정 속에 학부모 노릇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의 구성이 파트 1, 2, 3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제 부모, 이 주제는요, 파트 3에 나와 있습니다. 파트 1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반영한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부모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애써도 쉽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요,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주제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좀 더 내가 더 잘했으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나 자책은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부모님 여러분이나 자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부모입니다라는 부제를 다룬 이유가요, 바로 이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론 때문에 제가 그 제목을 다룬 거예요. 소아과 의사면서 심리학자거든요. 저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퍼펙트 하려고 하지 말고 good enough 정도의 수준만 돼도 충분히 자녀 양육하는데 문제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국도 아마 우리랑 비슷했나 봐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퍼펙트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근데 부모가 퍼펙트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서 이상이 생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퍼펙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퍼펙트 하려고 하지 말고 good enough 정도의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부모로서 더 자녀 양육 잘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얘기에 너무 공감이 돼서 제 책의 모티브와 부제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얘기는 좀 이해하고 그냥 넘기시고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두 개의 단어는 좀 비교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을 놓고 대화할 때, 또는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 지금 우리는 퍼펙트를 생각하고 있나 good enough 수준으로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말과 행동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다시 보기 하면 얼마든지 요즘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시간 내서 부부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거든요. KBS 드라마 나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한 장면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저 두 분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저 남자 주인공이요, 출판사를 하다가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주택가에서 과일 행상을 하는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출판사라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했지만 평생 행상은 해본 적이 없으니 장사를 잘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업 실패하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내와 딸은 따로 살고요, 저 남자 주인공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사는 상황입니다. 딸이 보고 싶어요. 근데 찾아가서 맘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한 봉지 담아가지고 딸과 아내 전처가 사는 그 아파트 현관에 놓고 얼굴도 못 보고 문 열고 갖고 가라는 표시로 그냥 벨만 누른 상태에서 뒤돌아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딸을 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빠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쌀쌀맞게 나를 아빠로 인정도 안 하고 막 사업 무능력하니까. 그랬던 그 딸이 아빠인 나를 보러 왔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딸이 딱 첫 마디를 하는 게, 아빠 나 돈 좀 줘. 찾아온 이유가 돈 달라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뛰고 알바 뛰는 동안은 휴학계를 내서 휴학을 하고, 그러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다시 복학해서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돈 걱정하지 말고 너 열심히 취업 준비해 라고 밀어주는 애들하고 경쟁이 도대체 되질 않아. 이래가지고 나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니까 아빠가 나 돈 좀 해줘, 공부만 하게, 이러고 쌩 하고 돌아가 버려요. 아빠가 할 말이 없죠.
아빠로서 돈을 못 해줬으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백방으로 다니면서 돈을 갑자기 구하려니 돈이 구해지나요? 약속한 날 그냥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찾아가죠. 멀리서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듣고 딸은 얼굴이 밝아져서 뛰어나와요. 돈 가지고 온 거니까. 근데 차에서 내리는 아빠 얼굴 딱 보니까 돈 없다는 거 알고요. 말도 안 붙이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이혼한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이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할 때 이 남자가 그 한마디가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게 저 말이거든요. 옆에서 아내가 아이고,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고 했을 때 딸도 자신을 거부해. 전처도 자신의 무능력함을 옆에서 대놓고 핀잔을 줘. 이랬을 때 이 남자가요. 뭐 해준 거 없으면 부모 아니냐? 이 말을 하면서 쓸쓸히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을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부모 노릇을 잘했다 못했다로 기준 삼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주고도 미안한 거예요. 늘 더 못해줘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저희 선배들이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자녀를 결혼까지 시켰던 선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 원장, 부모 노릇은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딸 결혼시켜 놓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상당수는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는 걸 가지고 부모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줘야 될까? 이걸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뭘 해준 거 없으면 부모 노릇 아닌가요? 우리 부모 노릇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부모 노릇 해놓고 부모 노릇 했다고 우리 착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부모 이전에 부부이고요, 부부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중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우리에게 부모 노릇의 방향은 무엇일까? 그 부모 노릇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면요, 방향이 달라지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로 운전해서 가는데 늦었다고 악셀레터를 열심히 밟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속도는 나죠. 그런데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타놓고 열심히 악셀레터 밟으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밟으면 밟을수록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 노릇의 방법과 부모 노릇의 스킬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 부모 노릇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그 생각을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부모의 진짜 부모 노릇의 방향은 무엇이 돼야 될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늘 미안했던 자책감이 들었던 그 원인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학부모 노릇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참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기왕에 그래서 부모 노릇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 그 방향을 자녀의 연령대별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유아기 단계의 자녀가 있다면, 이미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자녀가 다 커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장한 자녀가 이제 부모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한 자녀를 위해서 이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 어디 가서 배우기 전엔 모르거든요. 저도 배우기 전엔 몰랐으니까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 노릇의 방향은 애착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애착. 근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애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나오는 말이니까. 부모교육 전문가라는 분들은 늘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오해를 해요. 원래 존 볼비부터 시작해서 애착 이론의 전문가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애착이 중요하다는 얘기, 어릴 때 애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애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면 한 얘기를 더 한 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뚝 잘라졌어요. 마케팅에 놀아난 거예요. 애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포 마케팅으로 써버리면서 뒷얘기를 빼버렸어요. 뒷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애들 어릴 때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아이들 성장 평생을 영향을 준다 막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애착을 잘 형성시켜 주려다가 지나쳐서 엄마나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그런 것은 오히려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 시중에 나와 있는 전문 서적에 나온 얘기들 하시면 돼요. 하는데 그중에 그게 우리 가정 상황에 안 맞아서 그걸 하려면 엄마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편안한 상태를 넘어가면 오히려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좀 부연 설명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와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부모 노릇의 방향은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제 학습 스케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시지 말고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노릇의 방향은 아이의 인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성을 키워줄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인성이라는 키워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업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웬만한 한국의 기업들 다 가봤어요. 그러면서 10년 전과 지금 우리나라 기업 또 세계적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직장 생활을 할 미래를 이미 저는 겪어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런 미래의 인재 역량과 자질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공부 조금 떨어져도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성을 갖춘 아이들은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요즘은 얼굴 가리고 학벌 가리고 채용을 하거든요. 그 채용 방식에 그 사람의 인성을 점검하는 방법들이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적, 학습 관리해 주실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인성. 그 인성의 하위 덕목들은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 5년, 6년 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8가지 덕목이 나와 있어요. 인성교육진흥법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덕목들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동안 체험하게 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절 되면 이제 사춘기 들어가서요, 가장 부모 노릇하기 어려운 때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 제일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부모님들을 보면 되게 요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많아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만만치 않은 때거든요. 이때가 사춘기라는 게. 왜냐하면 그 사춘기는 본인도 본인을 제어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요. 근데 제가 가끔은 청소년 대상으로 소통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 해요.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들도 만만치 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는 사춘기인데 부모님은 갱년기란다. 사춘기와 갱년기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부모 노릇의 방향은요, 자아정체감이라는 거예요. 자아정체감.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이 아니에요. 자아정체감을 찾아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되잖아요. 놀랍도록 진학과 진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드라마에 나온 그 사람의 대사처럼 제 이야기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기본적인 실력 안 보는 건 아니지만요, 자아정체감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잘 이렇게 다져놓은 사람은요, 다른 조건들이 설령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기필코 그 사람은 선발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아까 인성 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얼마나 주도적으로 건강하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 인재로 성장하도록 키워주려면 대학 진학 전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아정체감과 강점이란 단어도 추가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검색해 보면 아이들의 강점을 이렇게 진단하고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회사들도요, 무료로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강점 찾기, 이런 거 검색해 보면. 그래서 아이의 강점이 20몇 가지 중에 최대 상위 5가지의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부모님이 같이 찾아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간이 약식으로 해서 그냥 진단 띡 해서 가끔씩 학교에서 해주는 거 있어요.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가 수능 준비도 물론 급하지만 자아정체감과 나란 사람은 뭐지? 나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지?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게,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부모님이 함께 대화를 해주네?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요, 훨씬 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요, 혼자 잘난 사람, 이제는 노땡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성격적으로 좀 까칠해도 실력이 워낙 뛰어나면 뽑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들한테 채용 교육 자체를 그렇게 시키질 않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걸러내게끔 교육시키거든요.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될까? 학점 조금 떨어져도, 학벌이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더불어 함께 하는 게 가능한 사람들을 뽑게끔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뽑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 부모 노릇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애착이론 말씀드리면서 유독 한국에서는 애착에 오해가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애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잉 애착에 발목 잡힌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애착 형성을 잘해주려고 그냥 감정도 꾹꾹 누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병이 나요. 엄마가. 그건 결코 좋은 애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육아 3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육아 3종 세트.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은. 자연분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애착 형성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된 게 내가 자연분만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우리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 하면 좋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3살 때까지 엄마가 직접 키워주면 좋지만 요즘 같은 맞벌이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저 육아 3종 세트에 마케팅에 휘둘려가지고 저거 못해줘서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자책하는 부모, 결코 좋은 부모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 4학년 성적이 평생을 결정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요, 아이가 3, 4학년 되면 난립니다. 지금 이제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행시키고 막 대학 4년 성적도 평생을 좌우하는데 별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사 세계에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을 다니고 단체를 다니고 강의하는 강사 세계에서 이제 좀 선배 쪽에 속합니다, 제가. 경력으로 보면, 나이나 경력으로 보면. 근데 제 후배 강사들 요즘 보면요, 제가 그 나이 때, 제 후배들, 지금 잘 나가는 후배 강사들 나이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능력도 뛰어나고 잘 나가고요, 강의료도 비싸고요, 이런 후배들이 쑥쑥쑥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후배들이 다 저보다 학벌이 좋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학벌하고 학점하고 관계없습니다. 개인의 역량의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되는 훨씬 더 그런 시대를 살 건데 아직도 우리는 2차 산업혁명 시대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제가 유아교육 전문 교수라면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한국 기업의 현실과 사회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신뢰하고 이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만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올 초에 카이스트의 총장님이 바뀌셨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괴짜 총장님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저 카이스트 총장님이 취임식 당일날 했던 말 저기 이제 보이시죠? 카이스트 총장님이요. 취임식 날 내가 총장 된 이상 우리 학생들 이제 거의 수재들만 모였는데 영재들만 모였는데 더 학구열을 불태워가지고 공부 잘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내가 총장인 한 우리 아이들 공부 최소한 10%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10% 이상 공부 덜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는 뭐 할 건가요? 그랬더니요. 아이들 인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카이스트 총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미래를 읽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거죠. 부모 노릇은요. 부모 노릇은 자녀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진짜 부모 노릇인데, 부모 노릇이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행복에 초점을 맞출 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진짜 부모 노릇은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를 우리 기준을 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크리스찬 부모 노릇의 방향의 초점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면 그러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 둘 키우면서요. 아이 둘 키웠어요. 둘. 수능을 5번을 치렀거든요. 제가 속이 편했을까요? 그렇다고 스카이를 간 거 아니에요. 스카이를 간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원했던 혹은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전공이나 대학도 못 갔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이나 저희나 행복해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20 중반을 다 넘긴 남자아이들인데도 지금도 엄마 아빠한테 아무 때나 허그합니다. 엄마 아빠로. 그런 관계를 만든 것,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요, 뭐 부모 노릇 난 못했어 자책하고 싶지 않거든요. 조금 욕심이 나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내 삶에 가장 우선돼야 돼라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제 눈에는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서 아까도 오기 전에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하고 왔어요. 사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문제를 보면서. 자, 결국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녀로 키운다면 부모 노릇에서 우리는 진짜 부모 노릇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는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분들이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가장 쉽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믿음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체험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그게 부모 노릇이 아니라 진짜 부모 노릇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수능을 위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가르치는 것만 잘 가르치면 부모 노릇 잘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부모 역할의 단계가 무려 4단계나 있잖아요. 그죠? 1단계밖에 안 돼요. 가르치는 건 1단계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1단계 해놓고 나 부모 노릇 잘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1단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2단계는 뭐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친 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 리더십이든 기업에서의 리더십이든요, 본을 보이지 않으면 리더 아닙니다. 권력자일 수는 있지만. 자, 3단계. 2단계에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본을 보이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단계.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럼 제대로 하기까지 반복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반복해서 경험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 반복하는 걸 우리는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트레이닝. 그래서 훈련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건요, 전제가 뭐냐면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노릇의 1단계, 2단계를 거쳐 3단계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잘 못하죠, 그거. 이 정도 할 만큼 했는데 너도 이 녀석아 정말 부모 속 그만 좀 세게 해라. 이제 자꾸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3단계까지 굉장히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4단계. 믿고 맡겨주는 게 필요해요. 믿고 맡겨주는 거. 완벽하진 않아도 그만하면 됐어 할 때는요, 맡겨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슬쩍 가끔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이 4단계의 부모 노릇, 부모 역할의 사이클이 돌아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꼭 손에서 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지지하는 마음, 자녀를 지지하는 마음. 여러분, 아이들 마음 읽어보셨나요?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말 이상으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이영자라는 사람이 나름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자기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셨죠?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자기 사례 얘기하다가 울컥해서 울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한다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게 아무리 많아져도요, 울컥하고 울잖아요. 그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요, 첫 마디를 바꾸는 거예요. 첫 마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특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우리 자녀와 대화할 때 우리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내 첫 마디가 뭔가, 특히 부모님 생각과 다른 행동이나 이야기를 할 때의 첫 마디가 뭔가, 무슨 그런 소리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첫 마디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부모님 생각과 다른 행동이나 말을 자녀가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부모님의 의견을 얘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 의견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첫 마디는 다른 말로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첫 마디. 그래야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지하는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설령 네가 부모인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지금 하더라도 나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감해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게 존중이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일단 듣고 반응해 주는 거, 공감으로 첫 마디를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감해 준다고 해서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공감을 표현해 줘. 네가 지금 꽤나 이게 하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보기엔 내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건 좀 곤란한데라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마디는 어땠죠? 네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서 이게 좀 눈에 안 들어오는가 보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표현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가 시험인 거 뻔히 아는데 토요일 날 생일 파티 잠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지금
시험을 앞두고는 있지만 친구 생일 파티에 너만 안 가가지고 좀 혹시 신경이 쓰이나 보다 라고 공감의 표현을 한마디 해주고, 그런데 엄마는 다음 월요일 바로 시험이라 이게 염려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요, 그죠? 한 7, 80%의 부모님들은 첫 마디가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얘기가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첫 마디를 바꿔보세요. 첫 마디를.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저 얼굴이. 예. 저 얼굴을 알아보는 분의 연식은 대충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구창모라고 하는 그 가수인데요. 희나리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이렇게 불렀었죠. 그죠? 저 희나리라는 말이 순우리말인데요. 덜 마른 장작이라는 뜻이거든요. 희나리가. 그러니까 두 연인이 만났으면 바싹 마른 상태의 장작이 만나야 불이 활활 탈 텐데, 덜 마른 상태, 희나리 상태로 만났으니까 두 연인이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불이 안 붙잖아요. 그죠? 연기만 매캐하게 나고. 그 얘기를 가사로 쓴 거예요. 사랑하며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석이었어.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거든요.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세심하게 사랑했대요.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냥 온몸을 다해서 사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세심하게 모든 걸 던져서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받아들였습니까? 나를 옥죄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숨 막힌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헤어졌어요. 그때는 저 사람 상대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모든 걸 다 주고 내가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빈틈없이 사랑해 준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돼? 난 너무 억울해 그랬어요. 그때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숨 막혀서 내가 헤어진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사랑조차도 일방적이면 폭력인 걸 알아야 됩니다. 너 위에서 하는 거야 이놈아. 너 위에서. 너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조차도 일방적인 거였거든요. 일방적인 건 다 폭력이라는 생각을 해야 일방적이지 않게 됩니다. 부모 노릇, 나 이렇게 모든 걸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되지? 라고 하면요, 그것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방적이었던 건 아닌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 딱 그래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 붙잡아서 취조하다 보면 다 그 얘기하거든요. 나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일방적인 건 폭력이라니까요. 부모 노릇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우리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제 선배 얘기도 했지만 부모 노릇 뭐 어떻게 해야지 부모 노릇이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해주는 게 부모 노릇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부모 노릇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중장년층의 어떤 퇴직자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네요. 우리 한국의 50대 남녀들을 조사해 봤어요. 한국의 50대 남녀들을 조사하면서 해가 떨어져도 집을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왜 해 떨어지고도 집에 잘 안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자든 여자든 50대가 넘어가면요, 집에 가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밖을 전전긍긍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 노릇의 완성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어쨌든 자기들이 독립돼서 살게끔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누구 남아요? 노부부 둘이 남겠죠. 부모 노릇의 완성은 그 노부부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게 부모 노릇의 완성이지 않을까. 더 이상 자녀한테 뭐 퍼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자녀를 떠나보낸 이후에 남은 두 부부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래서 적어도 3가지 노년의 부부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3가지. 첫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28년째. 제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 못지않게 그 삶이 참 쉽지 않아요.
89세 되신 두 분과 지금 살면서도요. 제가 또 이제 직업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병원 갈 일이 많으세요, 두 분이.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가면 그냥 대학병원 하루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깨져버려요. 그리고 가끔씩은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은 제가 대신 가서 타오기도 해요. 그럼 또 한나절 깨지고 이렇게 돼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애들은 내가 노년에 나 병원 병치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삶이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지게 안 하게끔 지금부터 나 건강관리 해야지.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건강관리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말 부모 노릇의 완성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살 때 노년의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고 하는 것도 좀 줄여주는 것도 부모 노릇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강을 잘 유지했는데 저 이거 염색한 머리 아니거든요. 아직 흰 머리 하나 없이. 그래서 너무 우리 부모님이 체질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제가 모시는 것까지는 모시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정말 독립해서 살려고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무관리예요. 기업에서 퇴직자 대상 교육하면요 거의 80%는 재무관리, 재무상담만 하더라고요. 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공감하면서도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재무관리 중요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노년의 부부가 다 큰 자녀한테 나 이거 돈 좀 해줘라. 이거 손버리는 거 정말 둘 다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 양육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은요, 부부의 노년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떼어 놓으시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게 진짜 부모 노릇이라니까요. 그 다음, 재무 관리가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 세 번째, 관계 관리가 안 되면 정말 노년에 힘듭니다. 노년의 두 부부가 누구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부 사이는요, 노년에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부부가 요즘 황혼 이혼이 왜 늘어나는 줄 아세요? 저거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애들 결혼만 시키면 그때 이혼해야지. 벼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부부 사이 그래서 관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의 관리를 하시는 분이 진짜 부모 노릇의 마지막 클로징, 완성도 멋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 사업 자금 도와줄 생각으로 그때까지도 내가 부모 노릇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세 가지의 관리를 해보시자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전 성경을 읽다가 저거를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크리스찬 리더십 강의하면서도 제 얘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저게 많이 지금도 이렇게 와닿아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가 흩어지고 나서 여러 왕들이 섰다 멸했다 하는데 여호람이라는 저 왕이요 8년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못돼 먹게 왕노릇을 했는지 그래도 싫으나 좋으나 왕이 죽으면 다윗성에 왕실에 묘를 써줬거든요. 백성들이 애도했거든요. 저 여호람이라는 저 왕은 8년을 왕노릇하다 죽었는데 제가 일부러 저 한 줄은 파란 글씨로 썼네요.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저걸 보면서 내가 죽었을 때 나를 기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삶이라면 내가 살면서 무엇을 성취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 노릇의 마지막 클로징, 아까 세 가지 자기관리,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세 가지 자기관리를 한 그러한 노년의 부부가 되셔야 자녀들이 부모님을 슬퍼할 줄도 알고 기억할 줄도 알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모님이 진짜 부모 노릇 아닐까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조금 다른 부모 교육과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는 뭔가의 느낌들이 혹시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 이 세 가지의 컨셉으로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부모님이든 자녀든 둘 중에 하나가 스카이로 갑니다. 자꾸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구나를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입니다. 특히 부모 노릇에서 저 용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중년들은요, 하면 된다의 신화에 빠져 있어요. 물론 저도 동기부여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의 개념을 이렇게 강의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부모 노릇에서는요,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면 된다는 신화에서 발을 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고시원에서 10년, 15년을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하면 되는데 왜 그래? 10년이 대수야? 여러분, 아니다라고 생각됐을 때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그것도 지혜거든요. 그러나 너무 섣불리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아니다 싶을 때는 하면 된다의 신화에서 발을 빼는 용기,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 아이도 당연히 나처럼 살아야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목회자님 자녀들은 다 목회자답게, 목회자스럽게 크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다 장로님스럽게 이렇게 자라던가요? 아니에요. 저도 저만 해도 이런 강의하는 사람인데도 제 아이들 크는 모습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 살아서 꼭 그런가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와 나의 삶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꼭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 애도 100% 나처럼 되라는 보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실망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적어도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기본으로 하고 자녀를 바라보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속으로라도요.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속으로라도 니들인만 누구 덕분에 태어나서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니들이 누구 덕분에.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 텐데 우리 덕분에 태어나서 사는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태어났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관심을 갖되 간섭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를 지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맞잖아요. 걔들이 우리 때문에 태어난 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덕분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관심에서 간섭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관리 수준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관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 부모 노릇은 관심의 수준에 딱 멈춰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관심의 수준에 멈춰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아이들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최선의 삶으로 알게 해주는 것, 여기에 방향을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드린 3단계의 발달 단계별, 연령대별 각각의 키워드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바라보고 소통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 속에 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이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이걸 본문 말씀으로 선택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모 노릇 중에서도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진짜 부모 노릇은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정말 황폐한, 무너진,
그곳을, 그 길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끔 해주는 것. 리페어하는, 그죠? 리페어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수축하는, 리스토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길을 수축하는, 그래서 사람이 거할 곳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부모 노릇이지, 학부모 노릇에 초점 맞추는 것은 결코 현명한 부모 노릇이 아니라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많은 부모님 자신의 위로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마지막에 꼭 하는 실습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다 잊더라도 지금 요거 한 가지만 갖고 가시면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거예요. 혹시 방송으로 집에서 보고 계신 분은 집에서 두 분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나 앞뒤에 있는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셔가지고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진 사람을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옆에 두 분 혹은 뒤에 두 분, 짝이 되는 분하고. 예. 자, 둘 중에 한 분이 이겼거나 졌을 거예요. 그죠? 그거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기신 분 손 들어볼까요? 이기신 분? 예, 내리십시오. 예, 이긴 분이 실험 대상자입니다. 이겼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위바위보를 다시 할 텐데, 졌던 분은 그냥 하면 돼요, 평소대로. 근데 이겼다고 손 들었던 분은 가위바위보 할 때, 잘 들으세요. 이겼다고 손 들었던 분은 반 박자 늦게 내셔야 돼요. 가위바위보를 반 박자 늦게 내는 대신에 지는 걸 내야 돼요. 이겼다고 손 들었던 분은 상대가 내는 걸 눈으로 살짝 보고 가위바위보 하면 이렇게 반 박자 늦게 내는데 지는 걸 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졌던 분은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됩니다. 자, 3번을 연속으로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느끼는 게 실험의 목적이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잘 되시나요? 안 되죠. 상대가 내는 걸 순간 눈으로 보고 하는데도 지는 게 안 돼서 왜 이게 나가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내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가위바위보 지는 거 뭐다 계산이 됐는데 막상 손은 안 되잖아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체험하신 거예요. 오늘 제 강의 내용이 머리로 이해 안 될 내용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알아. 그럼 나가서는 또 하던 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승기 볼 때마다 자꾸 오늘 강의 떠올리셔야 돼요. 맞아. 학부모 노릇이 아니었어. 맞아.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었어. 맞아. 학점이 아니라 인성이었어. 이걸 자꾸 떠올리시고 반복하시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네.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조금 갖고 왔습니다. 뒤에 제 책을 몇 권 갖고 왔으니까 나가시다가 좀 구매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선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어려운 상황인데 와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